왜냐면 이제 변호사도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변호사라고 거만하게 의뢰인을 무시하고.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에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 변호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서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도 정확히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승소를 장담한다면 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은 생물과도 같아서 미리 속단하는 것이 어렵고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나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반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 100%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다면 일단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언이 오로지 수임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분석한 뒤에 내 주장의 약점,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위험성은 없는지 변호사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 주장이 그대로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을 모두 체크해야만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반박 자료들도 준비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켜야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사건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100% 승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싶은 심리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는 100% 승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리스크도 언급하면서 뭐 승소 확률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률은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주장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100% 승소를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조금 더 기대고 싶고 그 사람에게 왠지 맡기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100% 무조건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해본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논리를 세우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정도는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안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좋은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무장이 서면을 작성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변호사를 믿고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서면을 작성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배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 단계에서 만난 변호사,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원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전부 다른 변호사라면 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애당초에 팀 단위로 어떠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 어떠한 업무 분담은 문제가 없지만 사전에 설명하지도 않은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한다거나 갑자기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는 그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담은 내가 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랑 잘 맞는 것 같은 변호사. 네, 이 부분은 느낌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도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변호사라고 거만하게 의뢰인을 무시하고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특히 이제 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어차피 설명해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저는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느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상담 과정에서 보았더니 막 축 늘어져 있거나 열의가 없어 보이고 그냥 사건 몇십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대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연 내 사건을 열정을 가지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소송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어떠한 열정이 없다면 당연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을 사랑하는 만큼 결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열정을 가지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은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변호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정들 뭐 연차가 쌓일수록 경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뭐 규모 이러한 규모는 소속 변호사의 수 그리고 뭐 매출액 등이 있겠죠. 그리고 법무법인이 언제 생겼는지 연역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면이 법무법인 이름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송상 과실이 있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법무법인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한 실수도 적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름값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비용이 조금 더 나갈 가능성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셔서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